아나레스인데 네. 그 아나레스에 살던 쉐백이라고 하는 이제 과학자가 우라스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걸 망명이라고 해야 되나? 자주가 이 새로운 사회에 와서 이제 두 사회와의 어떤 교류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거를 시도한다는 이야기인데 우라스에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와서 보니까 굉장히 막 찬란하죠. 생산력도 높고 그냥 여기 이제 미국 같은 그런 고도의 자본주의 사회도 있고 소련 같은 사회도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있는 사회, 지구 같은 이런 그건가 거. 보다. 네. 근데 거기서 실망을 해요. 네. 그 실망하고 다시 이제 아날에서 돌아가는 이야기가 이 소설의 그 빼앗긴 자들의 대충 줄거리인데, 네. 그러니까 이 혁명 전날에 보게 되면 스님 말씀하시다시피 자신이 추구했던, 자신이 갈망했던 그런 그 아나키스트 이상사회라는 게 이미 존재하죠. 오도주의자의 네. 세계가 존재하는데 이게 타락하는 거죠. 네. 변질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반권위, 무권력을 이상으로 목표로 삼았는데 네. 사실은 지도자 숭배가 생겨나고 점점 어떤 권력이 생기죠. 권력화 현상이 생겨나고 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끊임없이 혁명은 계속 된다는 네, 이야기를 네. 이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조금 오해하기 쉬운 것은 네. 그 오멜라스의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혁명 전날의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마치 또는 그 빼앗긴 사람들에서도 그렇고 마치 르킨이 무정부 사회, 아나키즘 사회를 대단히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아니, 그건 아니죠. 그 오해할 여지도 있는데 왜냐하면 뭐 사람들이 떠나고 뭐 또 그 사회에 대한 비판이 여러 군데에 나오기 때문에. 근데 교수님, 오멜레스가 이상사회로 그려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미국 같이. 아니 미국은 아니에요. 미국. 오멜라스에 그러니까 하긴 왕도 없고 노예도 없고 아, 광고도 그렇네, 없고 그럼. 뭐 주식도 네, 없고 주식시장도 없고 뭐 아무것도 그런 게 미국하고는 전혀 다른 사회죠. 오멜라스가.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렇죠. 가장 아름다운 사회. 그렇죠. 가장 뭐 그 이점과 연관시킨다면 아나키즘 사회, 아나키스트들이 주장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아나키스트들이 주장하는 사회에 비슷한 어떤 그런 모습이죠. 오멜라스가. 그러니까 아나키스트, 그러니까 무정부주의 사회도 그런 희생양을 전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고 네. 이 사회가 이상향이라고 건설이 되었는데 네. 알고 보니 그런 희생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는. 그러니까 저는 그 다음에 떠나서 그런 걸 만드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진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상 사회도 네. 끊임없이 변화돼야 되고 또 어떤 이상 사회도 타락할 수가 있고 네. 그런 어떤 그 변화의 모습을 저는 이 르긴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완벽한 이상은 없다. 어떤 이상 사회를 하더라도 조금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그건 인간 세상이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고 타락될 수 있다. 그에 대해서 항상 그 항상 떠나라는 거구나. 그렇죠. 항상 떠나고 항상 새로워져야 된다. 네. 이 인간이 떠난다라고 상상할 하는 수 거는 있는 가장 행복한 사회가 오멜라스인데 거기에도 그런 게 있으니까 거기도 또 다시 떠나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히 우리가 보통 이 흔히 뭡니까 존 레논의 노래에 나오는 이매진의 노래에 나오는 이런 국가도 없고 자본도 없고 종교도 없는 이런 그러니까 국가나 자본이나 종교라고 하는 게 어떤 권력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어떤 것들인 거죠. 그것들이 없는, 그러니까 무국가, 무정부, 그야말로 또 무종교,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그 존재에 귀의한다거나 믿는다거나 하는 것이 아닌 의미에서의 네. 무종교 또는 무자본, 자본이 없는 돈이 지배한 세상이 아닌 네. 이런 어떤
그 이상 사회를 이제 존 레논이 이미진 해보라고 상상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상상을 그런 그 비슷한 세계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이제 아나키스트들이 보통 주장하는 그런 무권력 사회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이상인 것은 이상향인 것은 아니다. 거기서 또 어떤 뭐 무권력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또 튀어나오고 또 어떤 지도자 신앙이 나오고 하는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선생님 말씀대로 떠날 준비를 해야 되고 떠난다는 것은 그냥 그 사회 그런 이상향을 저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용납하지 않고 그렇죠. 더 나은 것을 향해서 그렇죠. 또 간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 이상향을 새롭게 다시 네. 계속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저는 그 르귄의 소설을 받아들이는데 혁명 전날에 그러니까 그 오멜라스의 경우에는 이제 그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푸리에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벨라미가 나오고 모리스가 나와요. 푸리에 프랑스 사람, 19세기의 프랑스 사람이고 이런 그 뭐 협동 사회 이런 걸 이게 구상했던 사람이고 벨라미는 좀 그 사람들이 그냥 좀 이상주의적인 그런 미래 소설을 썼죠. 윌리엄 모리스의 에코토피아 사회라 그 뉴스라고 하는 제가 몇 년 전에 번역을 했던 작품인데 뭐 그런 작품들을 이제 썼던 사람이죠. 그 소설의 첫 부분에 보면 그런 그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오멜라스란 사회에 축제가 벌어지는데 그 축제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 회색 옷을 입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사람들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묘사가 나오잖아요. 그 모습들이 다 그 윌리엄 모리스나 벨라미가 그렸던 그런 소설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 비슷해요. 네.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 좀 그 엄숙한 좀 그런 세계죠. 종교적인. 근데 물론 오멜라스는 뭐라고 하나요? 뭐 마약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뭐 드루드인가 뭔가 하는 네, 이야기도 네.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마약 중독은 없다. 뭐 이렇게 르긴 자신이 체인 스모커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자. 나도 니코틴 중독이야. 뭐 니코틴 없으면 나 글 못 써. 담배 없으면 담을 못 써.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좀 이 1960년대 70년대의 미국의 어떤 반문화, 카운트 컬처의 어떤 분위기가 그려져 있는 거죠. 그 당시에 히피나 이런 사람들이 그렸던 이상사회, 존 그런 레논이 것 같아요. 이매진에서 묘사했던 그런 이상사회, 네, 네. 이게 이제 이 오멜라스라는 그 세계로 이미지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르기는 그런 세상이라 하더라도 그런 세상이 만약에 그런 어떤 희생양 위에 세워져 있다면 근데 사실 히피라는 것도 그렇잖아. 60대 70년대 카운트 컬처도 그렇고 뭐 스튜던트 파워도 그렇고 그 시대에 어떤 노동자들이나 또는 빈민이 존재하지 않았던 건 아니잖아요. 히피가 아무리 그렇게 뭐 마약에 취해서 또는 노래에 취해서 행복을 추구했다 하더라도 뭐 성해방이니 뭐니 추구했다 하더라도 그 가난한 사람들 빈민은 여전히 존재했고 그런 비참한 세계에 대해서 그 히피가 어떤 그 개혁적인 그런 걸 추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 그런 비판도 이 소설에 녹아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개혁의 의지 이런 게 이 르긴의 소설에 묘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저는 받는데 이제 이 혁명 전날에는 조금 이제 그 노트 쓴 걸 보게 되면 또 빼앗긴 사람들도 그렇지만 노자 이야기, 도덕경 이야기도 나와요. 도가 이야기도 잠깐 나오고 네. 노트에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작가 그 사상적인 맥락으로 뭐 크로포트킨이나 네. 뭐 엠마 골드만이나 뭐 폴 굿맨이나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소설 자체가 폴 굿맨을 그리며라고 하는 네. 폴 굿맨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그 아나키스트 언론인이자 작가인 사람인데 아마 르긴하고 좀 친했던 것 같아요. 좀 개인적인 어떤 연관 그 르긴하고 폴 굿맨이 어떻게 연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작품의 그 제일 머리에 그런 뭐 폴 굿맨을 그리며 네. 폴 굿맨에 바친다고 돼 있던가요? 뭐 폴 굿맨을 기리며. 기리며 그러니까 폴 굿맨에게 바친다는 네네. 의미도 담고 있겠죠. 네. 그래서 뭐 크로포킨 이야기도 나오고 엠마 골든, 폴 굿맨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그러니까 또 자신이 그 르긴 자신이 나는 아나키스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근데 그 아나키스트라고 해서 아나키스트들이 추구하는 그런 이상 사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라는 그렇죠. 게 이제 르긴의 생각이라고 느껴지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노자니 뭐 또 장자니 이런 도가 사상하고 아나키즘이 통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르긴이 도덕경도 번역을 해요, 영어로. 그 점에서 톨스토이하고 닮았죠. 톨스토이는 이제 도덕경 러시아 말로 19세기 말에 번역을 하고 이미 그 도덕경은 영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르긴이 워낙 좋아해서 그걸 번역을 다시 합니다. 근데 르긴이 번역한 도덕경의 세계, 노자의 세계가 정확하게 아나키즘적인 것인지 아니면 신비주의적인 것인지 그게 대해서 조금 논란은 있어요. 저는 뭐 신비주의와는 관련이 없고 르긴 나름으로 이 크로포킨이나 또는 뭐 폴 굿맨이나 엠마 골드만 같은 사람들이 추구했던 아나키즘 세계를 노자의 도덕경에서도 발견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세계를 르긴이 빼앗긴 사람들에서 다시 이제 이 장편 소설로 형상화를 하는데 그게 항상 이 르긴의 경우는 그런 아나키스트들이 추구하는 그러니까 자기도 아나키스트로서 추구하는 어떤 이상 사회와 우리 현실 사회를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거울처럼 네. 이렇게 보면서 이 작품을 이렇게 시간이 교차되는 어떤 그런 네. 구성을 하고 있는데 빼앗긴 소설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재미있는 네. 시사적인 이런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그 소설에 나오는 그 아나키즘 세계나 이상사계나 또 현실 세계에 대한 뭐 르긴의 이야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하도록 하고. 네. 그 무정부주의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 그런 것도 계속 끼워 넣어서 좀 더 현실 감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 중에서 하나는 무정부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무정부주의는 선택을 하는 거다.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지는 그게 무정부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혁명 전날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장면 좀 되게 공감이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좌절을 한 사람이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지금 이제 젊은 혁명가가 어디서 이제 승리한 얘기를 해서 너무 기쁘지 않냐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좌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혁명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좌절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미 오래 전에 이제 자기한테는 없어진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좌절을 해야 승리감이 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남편 죽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꾸준히 막 책도 쓰고 살 수 있었냐고 하니까 인간이 그냥 살아나가는 것 외에 뭘 선택할 수 있겠냐고. 남편 죽어도 살긴 살아야 되고 책밖에 또 쓸 게 뭐 있냐 이런 이제 투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앞으로 나갈 뿐이다. 그러면서 죽음이라는 것도 또 하나의 방향에 이제 나아감이라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서 그 뒤에 자살 장면을 이제
연결을 시키는 것 같거든요. 이게 이 단편 소설의 그 제목, 단편 소설집 제목이 바람의 12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여러 방향의 어떤 그 바람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는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을 살짝 바꾼 거죠. 죽음이라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르긴의 어떤 그 세계관. 인 것 같거든요. 그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이런 걸 이제 접하면서 사실은 교수님의 세계관이기도 하잖아요. 무정부주의.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지독한 이상주의라고 이제 감이 잡히는데요. 이 사람들의 정말 사고 방식과 철학과 이런 것 안에 이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사회가 이제 지향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럴 거라는 기대도 있고 한편으로 이제 또 뭐 또 다른 것도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면서 다음 시간에 그 빼앗긴 자들 네 그거를 좀 상당히 지금 기대를 하면서 지금 읽어보려고 해요. 마치 이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아나키즘, 무정부 사회라는 말은 조금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 없는 사회가 그럼 최고의 사회냐, 이상 사회냐 그런 의미로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아나키, 그러니까 권력 없는 사회, 권위 없는 사회, 뭐 이런 어떤 그러니까 정치 권력으로서의 정부만이 아니라 하여튼 남녀 관계 또는 뭐 가족 관계, 뭐 일반 사회, 뭐 학교나 권위주의가 모든, 최고의 적이라고. 그렇죠. 모든 권위주의에 대한 어떤 부정, 거부. 네. 이건 이제 아나키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글쎄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거를 가장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하나의 어떤 맞아. 사상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와 평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평등이란 어떤 그 기회의 평등, 그야말로 출발할 때의 출발선상의 평등 정도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인 평등은 아니죠. 형식적인 평등이긴 해도. 그래서 아나키즘 사회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를 하고 또 보다 실질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뭐 자유사회, 자유로운 개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뭐 굉장히 많은 권위 밑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자유라는 게. 근데 보다 좀 더 강하게, 보다 완전하게, 보다 전면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뭐 이게 뭐 아나키즘이라고 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나키즘 잘 모릅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우리가 자유와 평등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유롭지도 못하고 평등하지도 않다. 보다 실질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도록 노력해보자라는 게 이제 아나키즘의 어떤 목표고 그런 목표가 현실적으로 사실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는 잘은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사회가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뭐 오멜라스 같은 게 그런 사회라고 이제 르기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회조차 불완전한 거죠. 그래서 이 현실 사회에서 우리가 그런 아나키즘을 생각하는 어떤 의의는 조금 더 현실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극복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뭐 아나키즘적인 어떤 하나의 목표, 지향 이런 걸 설정한다는 정도의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이제 보통 우리 유토피아는 보통 뭐 이상 사회는 꿈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건 망상이야. 오히려 그런 건 디스토피아나 뭐 이런 걸로 변하기 쉬워. 뭐 그런 얘기도 이제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은 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항상 이상을 추구하는 뭐 그런 태도의 하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근데 그걸로 이제 아니 또 이 아나키즘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아나키스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일제시대 때의 아나키스트라고 하는 건 또 19세기에 주로 그랬습니다만은 테러리스트. 테러리즘하고 사실 아나키즘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 대부분의 아나키스트는 비폭력주의자들이고 저 자신도 그렇고. 근데 일제시대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그
제국의 침략하에서는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어떤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처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특별한 목표, 특별한 상황에서 그게 이제 아나키즘이 테러리즘과 좀 약간 한때 결합한 측면, 그 19세기 러시아의 강력한 어떤 전제주의의 상징이었던 짜를 처단하는 뭐 이런 그런 어떤 특별한 시간, 특별한 공간에서의 아나키즘이 테러리즘과 결합된 것이지 아나키즘 자체가 테러리즘이나 폭력주의와 직접적인 연결을 갖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몇 가지 주의사항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회는 아직까지 아나키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럭인 소설을 그렇게 읽는 또는 뭐 BTS는 뭐 저는 뭐 전혀 그 사람들이 BTS가 아나키스트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BTS 노래에 뭐 존 레논 같은 이미지 같은 그런 분위기도 사실 저는 아직까지 못 느꼈어요. 물론 BTS가 자기를 찾는 이런 어떤 그 노래 가사, 음악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나를 찾아서 네. 진정한 자기를 찾아서 이런 어떤 근데 사실은 진정한 자기, 진정한 자기 결정권 이게 또 아나키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자유나 자치와 또 연관이 되는 건 또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 현실에 짓눌려서 어떤 체제나 뭐 권력이나 자본이나 이런 게 짓눌려서 대단히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에서 우리가 자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을 BTS가 노래하면서 보다 자기 자신에 충실해라, 자신을 찾아라, 자신을 찾자 뭐 이렇게 노래하는 모습에서는 뭐 아나키즘적인 그런 자유정신 네. 이게 들어있는 건 또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르긴도 이제 거기서 자기가 평생 추구한 게 자유라고. 그러니까 사실 자유는 선택이죠. 가장 그 직접적인 개념은 그죠. 네. 자기 결정, 네. 자기 결정의 자유 이게 선택이죠. 그런 이제 그 선택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 그리고 또 그러니까 서로 도울 수 있다는 거는 인간의 본성이 사실 이제 도울 수 있는 본성이 있다는 이제 전제거든요. 그 요즘에 이제 그런 본성에 관한 것은 뭐 옛날부터 이제 논란이 되어 왔지만 그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이제 이타적인 것이 오히려 본성이다라는 주장이 있고 이게 아나키즘적 입장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본래 선하다는 거 그리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몇 가지 전제 위에 이제 기반해 있는 유토피아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흔들리면은 이 유토피아란 이 전제가 흔들리는데 그 혁명 전날은 르긴이 그것들을 약간 흔들어 보는 예,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르긴의 어떤 지성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세워보고 또 그걸 또 한번 흔들어 보는 네, 그런 작품으로서 또 의미가 있지 않나. 어쩌면 그 르긴이 자신이 살았던 네. 그런 그 60년대, 60년대라 할까요? 네. 5, 60년대의 어떤 미국 사회. 네. 르긴이 뭐 인류학 교수 부모 엄마는 작가였죠. 네. 그런 교수와 작가 유명한 사람입니다. 크레버 교수가 인류학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는 분인데 이 훌륭한 부모 밑에서 뭐 레드크립 대학을 졸업을 하죠. 그러니까 하버드 여제라고 보통 네. 불리죠. 레드크립이 러브스토리 여주인공이 러브스토리 다녔던데. 여주인공이 다녔던데 네. 명문 대학이죠. 그리고 네. 콜롬비아 대학에서도 석사를 하고 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의 미국의 가장 그 에리트적인 여성이었죠. 그리고 이제 작가 생활을 쭉 해오면서
뭐 처음엔 약간 뭐 좀 작품 세계에 뭐 여성이라는 걸 안 밝히기도 하고 뭐 이런 했지만 어떤 그런 그 페미니즘의 입장 또는 그런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아나키즘적인 추구 이런 걸 평생 그냥 네. 또 반전 뭐 전쟁의 반 그러니까 월남전 60년대 전후의 그런 분위기 속에 이런 어떤 현실을 뜨겁게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이 르긴이라는 네. 여류 소설가, 네, 네. 여성 소설가가 네. 그런 것에 히피도 경험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60년대에 자기 나름으로 르긴이 이제 살았던 20, 30대 네. 이거를 이제 반추하면서 네. 좀 반성하면서 네. 왜냐하면 이 그런 빼앗긴 사람들에는 그런 좀 페이소스라고 할까요? 이 혁명 전날에도 그런 분위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 라일라는 어떤 의미에서 르긴의 분신이죠. 네. 어, 그렇죠. 거기 네. 72세로 나오나요? 그렇죠. 72세. 70대. 네. 아마 작품을 쓸 때도 그 비슷한 네, 연대에 네, 썼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과거를 되돌아보고. 네. 근데 뭐 미국 사회니까 사실 아나키즘 사회는 아니죠. 네. 그러나 그런 사회를 추구했고 자기가. 그런데 지금 또 다른 그런 새로운 어떤 세계 혁명을 이제 네. 추구하는 젊은이들을 보고 뭔가 좀 자기 좌절이라고 할까요? 거기서 이제 젊은 날에 자기를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근데 그 안에 그 젊은이들 안에서 이제 그 자기가 권력자가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을 읽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엘리트 의식에 대해서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시간을 들여서만 서서히 없어질 수 있는 걸로 그러니까 엘리트 의식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숭배 그리고 뭐 하나 더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거를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가 사실은 역사 속에서 저는 실감을 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는 그렇게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근데 또 제가 좀 주목했던 것은 이 르긴이 그 이전 세대 그러니까 메리 셸리나 그 버지니아 울프 버지니아 울프에서도 그 SF의 그런 조상으로 그러니까 선배로서 거기서도 뭔가를 얻고 그 계보를 잇는 대서 SF 작가로 이렇게 자기를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재밌었어요. 올란도 같은 작품 사실 좀 그렇죠. 그 미래 시제를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죠? 네, 거기서 영향을 받았다고 본인이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하고. 아무튼 대단히 중요한 작가이고 또 뭐 네. 우리에게 친숙한 작가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낯선 새로운 작가 교수님한테 친숙한. 아나키즘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대단히 어떤 성찰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네. 뭐 아나키즘 사회만 추구한다고 해서 그게 다 능사가 아니다 이런 어떤 좀 그 통찰력을 저는 르긴에게서 받았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 새로운 사회, 이상 사회 또 현실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을 네. 끊임없이 네. 불러일으키는 그런 작품으로서 또 우리가 뭐 꼭 아나키즘이다 이런 걸 떠나서라도 네.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의 불행, 불행을 어떤 딛고 비참한 네.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그러니까 힘들게 사는 사람들 위해서 네. 어쩌면 그 사람들 희생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좀 반성 네. 이런 것을 돌이키게 해준다는 네. 점에서 이게 중요하고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임팩트가 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진짜 그러니까 진정한 평등은 뭔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폴 굿맨을 기리며 해가지고 제가 그 책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수잔 손택이 폴 굿맨에 대해서 쓴 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책 앞에. 그걸 보니까 폴 굿맨하고 선생님하고 좀 약간 공통되는
그런 느낌 같은 게 좀 많이 있던데요. 뭐 어떤 게? 혹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수잔 손택이 보는 폴 굿맨인 거죠. 그 이제 굉장히 정직하게 그 사회를 보는 그런 목소리 그런 거는 수잔 손택이 제일 좋아하는 작가였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하고 달랐기 때문에. 근데 당대에 또 그렇게 이제 아주 인정을 또 많이 받은 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걸 예. 되게 안타깝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굿맨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느낀 거를 이렇게 썼는데 그 양성애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빼고는 되게 비슷한 게 많이 스님도 제가 양성애자가 아니라 꼭 단정하실 이유가 뭡니까? 이런 공통점이 단정 안 했어요. 단정했나? 네, 그래가지고 예. 하여튼 그런 생각도 약간 예, 들었었어요. 예. 그 어느 책에 수잔 손택의 수잔 손택이 아니고 폴 굿맨의 바보 어른으로 뭐 살아가긴가 만들어지긴가 그런 책. 네. 펄 굿맨 책이 번역이 네. 됐나요? 네. 그래요. 네. 거기 그 수잔 앞에 손택 이야기가 수잔 손택이 앞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머리말 같은 거. 그런 그걸 거. 수잔 손택이 네, 썼구나. 네, 그거. 저는 그 책은 아직 못 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나랑 비슷한지. 오늘 네. 여기까지 네, 할까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번